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상황이 나아진 건 없는데 다시 시장이 꿈틀거린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사람들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하락을 멈추고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얘기도 들리는 것 같고 또 여전히 마이너스가 심하다 이런 얘기도 들리니까 사람들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동작구에 신고가 경신 매물이 나왔죠. 신고가 경신 매물이 나왔다는 거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졌다는 뜻인데 노도강, 관악, 구로 뭐 이런 데는 여전히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어떤 게 맞는 건가 헷갈리고 있어요. 바닥이라는 얘기도 들리니까 불안하죠. 집값 바닥의 조짐이 보인다고 하면서 청약통장 가입이 20달 만에 늘어났고 다시 집살 수요가 모여들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전월 대비해서 꼴랑 1,700명 늘어난 거죠. 20개월 근 2년 동안 사람들 청약통장 깨고 했는데 다시 가입자가 늘어났다. 그치만 소폭 늘어났습니다. 이것만으로 다시 수요가 물밀듯이 유입이 돼서 집값이 다시 치솟아 오를 수는 없는 건데 섣부른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잠잠했던 시장이 다시 온기가 드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지금 떨어진 금액이 바닥이 아닐까? 시장 진입의 타이밍을 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을 떨어뜨린 요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요. 수요적인 측면에서 더 예전보다 안 좋죠? 대출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 수준이라든가 DSR 적용 등을 통해서 더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은 획기적으로 나아진 게 없죠. 오히려 팔려고 하는 물건들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집들 미분양으로 쌓이고 있고 기존의 집들 처분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매물은 쌓여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여실히 보여주는 PF 문제 같은 경우는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총선 이후에 그 문제가 본격화, 현실화될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거에 PF 문제로 위기를 겪었던 거 바로 저축은행 사태입니다. 당시에 PF에 대출을 많이 안 했던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없었지만 저축은행들 여러 개가 문을 닫으며 심각한 침체를 가져왔어요. 지금 상황은 저축은행뿐 아니라 새마을금고, 증권사, 수많은 금융기관들이 PF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부동산 화랑을 타고 더 공격적으로 절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PF 시장에 쏟아붓는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이 문제가 부실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 4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참여했던 기관들 부실이 현실화되고 있고 이들 조정되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적자가 5천억을 넘어섰죠. PF 부실 문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이후에 그동안 흑자를 유지했던 저축은행들이 고금리 여파가 덮치면서 9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적자가 된 이후 부실을 흡수하기 위한 충당금 쌓기 위해서 또 이자 비용의 증가로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연체율은 급증하고 있죠. 작년 말 기준에서 저축은행 연체율 7% 가까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3%대였던 게 1년이 지난 사이에 6%대로 올라갔어요.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한 이후 가계의 연체도 늘어났고 PF 대출의 연체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서 가계 대출 많이 받은 거 1금융권에 비해 신용이 안 좋아도 더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들이 빚을 못 갚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 PF 돈 든다고 생각하니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에 연체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3%대의 연체율이 1년 만에 7% 가까이 늘어나는 급증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실에 대한 대응을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 거다라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부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율이 7%에 육박하고 있지만 과거 위기를 겪었을 때보다 낮은 연체율이다 이야기를 하지만 부실이 늘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실을 처리하는 방법, 손실을 흡수하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서 손실로 털어내는 것, 아니면 감당 안 되는 자산을 팔고 정리하거나 살릴 곳은 지원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모든 금융기관들이 당면한 문제입니다. 부실을 계속 이연시키면 못 갚는 사람한테 계속해서 유예해 주는 거니까 더 많은 빚이 쌓이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사업장 재평가 해가지고 엄격하게
살릴 곳과 정리할 곳을 식별하는 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손충당금 쌓는 것 이것만으로는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손실 인식을 더 많이 해서 갚지 못하면 처분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게 금융당국의 PF 해결 방안입니다. 저축은행뿐 아니라 PF 시장의 큰손 새마을금고 또한 손실을 인식해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작년 순이익 860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95%가 급감을 했어요. PF 투자를 통해서 1조가 넘게 순이익을 거뒀던 새마을금고, PF 시장에 큰 자금줄 역할을 했던 새마을금고, 그만큼 많은 이익을 봤었지만 이제 그 부채의 역습에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뱅크런 사태도 겪었죠. 사람들의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주면서 자금을 유치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 여기에 이미 빌려준 주체들이 돈을 못 갚는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면서 부실을 흡수하기 위한 충당금 적립 등으로 비용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급감을 했습니다. 위기가 현실화되니 더 빌려주는 건 꿈도 못 꾸고 갖고 있는 부실을 정리하고 대비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 보이는 거 지금 새마을금고의 모습입니다. 연체율은 계속 늘어가고 있죠. 작년 말 기준에서 연체율 5%를 넘었습니다. 특히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폭이 크죠. 연체 관리, 경영 혁신 등을 통해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체율 같은 경우 농협, 신협 이런 상호금융권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고정이하 여신 비율 22년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부실 금고를 합병하고 경영 합리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노력하고 있고 여기서 자금이 유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얘기도 빼놓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PF 부실 문제 해결된 게 아니고 연체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부동산의 PF 연체율 달라진 거 없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년 사이에 2배가 뛰었죠. PF 대출 잔액은 털어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2.5배가 급등을 했고 증권업 같은 경우는 연체율이 내려갔지만 연체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전체 대출을 늘려서 나타난 효과입니다. 전체 대출을 늘린다는 거 빚을 빚으로 막고 있다는 뜻이죠. 계속 불안해하지 말라면서 과거 위기 때보다 연체율 수치라든가 미분양 수치가 안정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 그 규모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PF 위기에 총선 이후에 건설사들 줄도선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금감원장이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죠. 이게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시스템적 위기로 가지 않을 방법, 누군가 사주는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부실을 정리할 때 돈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사주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 부실을 정리할 수 있는데 과연 시장에서 이게 원활하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지금 부실 사업장 매수 기반 확충을 위해서 펀드 조성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137조에 달하는 이 PF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자금이 시장에 없습니다. 금리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지금 빚 감당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숨통이 트여지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대출받으면서 상황을 이연시킬 거란 기대가 났습니다. 행안부도 얘기를 했죠. 고금리 지속, 자산가격 조정 등을 통해서 경제가 정상 궤도로 가는 이 과정에서 연체율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의 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핵심은 빚을 못 갚고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거에 있습니다. 계속 이 상황은 이어지면서 부실의 흡수 과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올해는 좋아질까요? 신용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한테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니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 PF 리스크가 커지고 있고 연장에 연장을 해줘도 갚지 못하고 연체가 되고 있는 사람들 부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증권사 연체율 낮아졌다고 하지만 10% 이상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고 대출을 늘려서 일단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새마을금고 정부 지원에 힘입어서 그나마
버티고 있고 갖고 있는 PF 선순위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나마도 시장에서 다 팔려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과정을 1년 넘게 해왔고 올해는 이 과정이 더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현 대출도 감당하지 못해서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에서 대출을 더 늘릴 수 있을까요? 이금융권 같은 경우 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용에 따라서 덜 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새로 누군가한테 돈 꿔줄 여력이 없어요. 1금융권 같은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등을 통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줄 수요가 없으니 물건은 적체되고 있는데 PF 부실 문제 무슨 수로 해결을 할까요? 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것, 금리라도 낮아져야 되는데 금리는 상당 기간 과거의 금리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 미국이 6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한국은 한두 달 있다가 인하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마구마구 내려서 과거로 회귀할 수 있을까요? 이미 2%포인트 이상 벌어진 한미기준금리 역전의 시간을 1년 넘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금리차를 완화하지 않으면 환율에 대한 문제 언제든 불거질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계산해 보니까 딸기 한 알에 거의 800원, 1000원꼴일 정도로 농산물 가격도 급등하고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대를 보였죠. 여기에 국제 유가 배럴당 90달러까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물가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 한은에서도 얘기했죠. 충분히 장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계부채 문제도 주요 변수죠. 지금 가계부채 우리 감당하기 힘든 수준인 거 달라진 게 있나요?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이것만이라도 막아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우리나라 국민 특성상 금리 낮아지면 또 대출 받으려고 할 거고 완화 시 더 증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내린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한은에서 또 얘기를 했죠. 향후 기준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대출금리 내려가면 가계부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를 경험한 경제 주체들이 자산가격 상승 기대를 재형성하면서 부채 축소의 과정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는 보고서 한은에서 나왔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섣부른 금리 인하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우리나라 1등이죠. 적정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60에서 80%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70%고 일본, 중국이 60%대입니다. 우리나라 100%가 넘어가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전세보증금, 자영업자 대출은 빠져 있죠. 이런 거 고려해 보면 감당 불가의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 이게 팩트이고 이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 빚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것도 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가계부채 조절이 국가가 당면한 과제이고 이는 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가 좀 올라갈 예정이죠. 금리 인상한 이후 가계부채 속도 조절 그리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면서 시장도 반등한다 이런 얘기가 솔솔 들리지만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체율보다 낮고 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대손 충당금도 많이 쌓고 있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과거의 부채 규모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장입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1000조 미만일 때 이 사태가 터졌고 지금은 2000조에 육박하죠. 여기에 전세보증금 또한 대출로 부풀려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전세보증금만 1000조가 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는 임대업 등을 통한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에 육박한 대출의 포화 상태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 누군가 똑같은 규모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대출은 제한적인 환경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에 PF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물건을 팔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 분양도 미루고 착공도 미루고 미룰 때까지 미뤄왔지만 계속해서 늘어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니 분양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자극할 수 있었던 수많은 투자 수요들, 대부분 임대차 3법 이슈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난 전세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온 시장인데 전국에는 역전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도권, 경기 북부 이런 데는 역전세를 넘어서 깡통 전세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 무이자 사금융으로 땡겨 쓴 대출을 상환하라는 요구가 시장에서 커져가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동안 분양했던 물건들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를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자금을 구하는 수요가 시장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둔촌주공 같은 경우 그 예죠. 당시에 미분양이 났습니다. 이 분양 물건을 흡수해 준 것 바로 투자자입니다. 실거주를 생각하지 않았고 분양권 전매 등을 통해서 차익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건의 주인이 됐습니다. 잠깐 갖고 있다가 팔려고 했는데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았고 유예를 해주니 한꺼번에 전세로 이 물건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분양 줍줍할 당시 계약금만 내고 중도금은 대출받아서 버티다가 잔금 때가 되니까 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전세금을 융통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1월에 입주인데 지금 3월부터 물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한 달 사이에 20% 가까이 급증을 했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입주 시기가 다가오면 하락폭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현실이죠. 인근 지역의 전세값에도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주변에 위례, 하남, 남양주, 구리 이 근처에 있는 지역들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들 전세 물건이 더 늘어나기 전에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집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고 더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둔촌주공만 있는 거 아니죠. 주변에 수많은 물량이 분양이 됐고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25년, 26년까지 계속 들어옵니다. 신축 대단지 아파트 분양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돈이 없으니 전세로 돈을 구하기 위한 물건들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으라고 실거주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분양가보다 얼마가 올랐다고 하지만 분양가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강동 헤리티지 6월 준공 2,300가구, 9월 준공 1,000가구 이런 물량들 지금 강동만 예로 들었지만 부동산 하락기에 수많은 분양 물량들이 지금 입주로 돌아오고 있는 것 현실이고 이들 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돈을 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라도 좋아지면 또 모르겠지만 경기도 나아질 기미가 없죠. 고환율의 물가, 사람들 살기 힘들고 세계의 시장 중국은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은 날아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골골대고 있는 거 이거 우리의 모습입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전혀 준비되지 않은 위험이었지만 그 규모는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얼마 안 되는 규모였습니다. 그 작은 규모에도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PF 부채 문제, 또 가계부채 문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바로 회색 코뿔소죠. 위험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해서 결국 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 회색 코뿔소입니다. 코뿔소 엄청 크죠?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미리 대비만 한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비하지 않고 그냥 올 때까지 냅두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회색 코뿔소의 대표적인 사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대다수의 기관들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충분히 경고를 했지만 책임을 회피하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았고 그것이 결국 국제금융시장으로 확산돼서 많은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빠지게 되었던 것 과거에 경험했던 대표적인 회색 코뿔소 사태입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하거나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회 시스템을 가지고 있거나 책임감이 부족한 경우 이런 회색 코뿔소에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 바로 회색 코뿔소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에 없는 전세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 일반적인 레버리지보다 훨씬 더 많은 레버리지를 감당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키울 수 있었던 이 부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던 19년도부터 계속해서 경고해왔던 부채 문제이고 늦었지만 21년도 금융수장들마저도 그레이트 리셋, 밀물의 갯벌 들어가는 격 이런 얘기들 공공연하게 했습니다. 또 해외 언론들 또한 우리나라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경고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부채의 역습, 회색 코뿔소의 전형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위험 신호를 다 깡그리 무시했고 또 사줄 사람 없다, 돈이 없다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누군가 나보다 더 빚을 내서 또는 나보다 부자가 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에 엄청난 빚을 지면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시장, 그 시장의 문제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들 충당금 쌓고 부실을 정리하고 이런 절차를 대비하고 있지만 감당하기엔 너무나 큰 코뿔소가 우리에게 돌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